자, 이제 패널 토론을 위한 무대 준비가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패널 토론에 함께해 주실 좌장님과 패널 분들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역시 따뜻한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그린 비즈니스 관련해 갖고 저희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결국 성장성이 좋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희 펀드 쪽에서 저희 투자 회사 쪽에서 관심이 있는 부분은 결국 그 기존의 화석 에너지원에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전환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친환경 차량 밸류 체인 쪽입니다. 이유는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친환경 차량 및 그 유관 산업이 아직은 우리 알고 있는 기존 내연기관 차량 시장 대비해 갖고 상당히 작은 단계고 아직 이제 산업 초기, 성장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보는데 그 각국 정부들이 결국 지금 어느 특정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강력한 친환경 정책을 펼치면서 결국 해당 시장은 글로벌 또는 국내 모두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성장성을 보유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선도 기술과 제품력을 이미 확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높은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어떤 특정 영역에서의 어떤 밸류 체인을 보유하고 있는 영역이 국한된 게 아니고 전 후방위적으로 밸류 체인 쪽에서 탄탄한 어떤 광범위한 어떤 밸류 체인을 좀 보유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환경 차량 산업이 성장할 때 결국은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 파생 산업들, 예를 들어서 결국 제가 보는 거는 아까 정지현 파트너님께서 정말 언급하셨던 전기차 충전 쪽이나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결국은 앞단에서 친환경 차량 사업이 성장을 하고 뒷단에서는 충전이라든지 아니면 배터리 리사이클링 같은 인프라 사업이 충전하면서 상호 성장 기여하고 선순환 사이클을 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주요 리서치 기관들에서 발표한 이 관련 산업된 주요 지표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요. 2009년도 테슬라의 모델 S 최초 공개 이후에 전기차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를 했습니다. 20년 기준 글로벌 차량 판매 중 전기차 비중은 4.1%에서 22년도 13%까지 증가한 상황이고요. 누적 기준 전기차 등록세 대수는 2,600만 대로 2018년 대비 5배수 정도 증가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빠르면 국가별로 25년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에 대한 판매 중단 규제 같은 탄소 중립 정책 등으로 인해서 전기차 차량 친환경 차량은 연평균 28% 30년도까지 연평균 28% 그다음에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37%의 고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국내 기업들은 22년 말 기준으로 이미 친환경 차량은 글로벌 탑5 그다음에 친환경 차량 핵심 부품인 2차 전지 셀이나 소재 관련된 것들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10에서 35%의 유의미한 글로벌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률 증가에 따라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생 사업으로 보이고 있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은 글로벌 기준 22년도 465억 불에서 2030년 기준 4,173억 불로 9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전기차 침투율 증가에 따라서 전기차 폐차율 증가분에서 나오는 폐배터리 물량 또한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친환경 방식 소재의 재활용 강화 등으로 인해서 25년도부터는 배터리 리사이클 시장 역시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장기간 R&D 활동이라든지 투자를 통해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제품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는 업력하고 선행 투자들을 통해서 구축한 다수의 친환경 차량 OEM 업체들과 배터리 셀 메이커들과의 어떤 밀접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향후 도래하게 될 시장에서의 글로벌 메인스트림 밸류 체인을 저는 주도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향후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 굴곡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 도래할 글로벌 친환경 차량 산업에서의 국내 기업들이 주요 축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스틱 오퍼튜니티 펀드 3호라는 어떤 좀 큰 펀드를 저희가 사실 이번에 좀 조성하고 있는데 이 펀드에서 저희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요 있게 보고 있는 쪽은 친환경 차량의 핵심 분야이자 결국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밸류 체인을 주도하고 있는 어떤 친환경 차량 배터리 소재와 부품, 친환경 차량 기타 부품 등이나 전기차 산업 성장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전기차 충전 배터리 리사이클 등과 같은 파생 산업 등 친환경 산업 전반에 걸친 밸류 체인 전반에 걸친 부분들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러면은 결국 어떤 기업들을 투자를 했나?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한 두 개 정도의 어떤 대표 포트폴리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그 동박 소재 2차 전지 음극재 집전체 글로벌 리딩 기업인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스의 자회사인 롯데 EM 글로벌이고요. 이 회사는 실질적으로 해외 사업 지주회사로서 산하의 말레이시아 생산법인하고 유럽 생산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가 제조하는 동박 소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제조 원가 비중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크지는 않은데, 다만 이게 2차 전지의 어떤 품질, 안전성, 에너지 밀도 같은 개선 등의 어떤 기여하는 정도가 큰 핵심 소재고요. 고연신, 고강도, 그다음에 극박 같은 다양한 고객사의 요구에 따라서 제품 개발 기술 역량이 꼭 필요한 제품이다. 동사는 이미 그 검증된 기술력하고 해외 그 사업 투자와 같은 선제적인 사업 대응을 통해서 삼성과 LG 제품에는 이미 스펙인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 외에 그 미국, 중국, 일본 같은 해외 주요 셀메이커들 역시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대형 채비라고 하는 급속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산업 밸류체인에서 충전기 제조부터 운영 관리, 설치, 그다음에 로밍 서비스 등 전반적인 영역을 수직 계열화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국내 기업이고요. 이 회사는 22년 말 기준에 그 약 국내 기준으로 1,700기의 급속 충전기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는 선도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이제 국내 최대 규모의 급속 충전기 인프라 관련 보조금 사업인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의 2022년도, 2023년도 1차분 사업 수주 1위 달성한 회사고, 지금 어쨌든 이게 정부 주도하의 사업이긴 한데 환경부의 공공 입찰 납품 발주 기준으로도 약 60% 이상의 수출을 하고 있는 선도 기업입니다. 회사는 현재 국내에 판매되는 국내 해외 자동차 OEM들과의 어떤 안전성 호환 테스트는 이미 완료를 한 상황이고, 국내에서 다양한 벌린 사업들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현재 미주, 그다음에 동남아, 일본에서의 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그린 비즈니스 확장 목적의 차원에서 지금 양사에 2차례에 걸쳐서 투자를 해줬고요. 그래서 그 롯데 EM 글로벌 같은 경우는 1.3조 원, 그다음 대형 채비 같은 경우는 1,100억 원을 투자해서 현재 2대 주주로 있습니다. 네. 워낙 저희보다 훨씬 큰 이제 스틱에서 다양한 방면에서 투자를 잘 하고 계셔서 저희가 약간 비교가 됩니다만은 일단 상업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고요. 다만 저희가 늘 고민하는 것이 너무 얼리 스테이지에 저희가 따라 들어가긴 참 어렵고, 스타트업까지 또 스타트업이라 하더라도 밸류는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 많이 하고 내린 결론은 사실은 탑다운 어프로치로 레거시 비즈니스에서 충분한 캐시플로우를 창출하고 있는 회사 중에서 그린 비즈니스로 트랜스포메이션을 추구하고 있는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자였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상황에서 찾은 기업이 작년에 저희가 5천억 원을 투자한 LS 니코동 재련, 지금은 LS M&M이라는 회사고요. 이 회사를 저희는 원픽으로 선택을 했고, 작년에 일본 지분 5천억 원을 투자해서 전량을 인수를 해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LS 그룹의 전략적 파트너가 되어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모빌리티의 전기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게 피할 수 없는 트렌드입니다. 이 트렌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광물이 구리고요. 그 구리의 세계 제2위의 동재련 회사가 LS 니코동 재련입니다. 저희는 레거시 비즈니스 자체도 이미 충분히 그린 비즈니스화해 있다고 믿고 있었고요. 저희 투자한 이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돕고 있는 부분들은 회사가 그린 비즈니스로 전환하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최근 저희 투자 이후에 그간 제약돼 있었던 새로운 투자를 LS 그룹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2차 전지 배터리의 핵심 광물인 니켈을 직접 생산해 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NCM 배터리의 핵심 광물들 생산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구체까지도 하는 소재 차원에서의 수직 계열화를 거의 완성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그린 비즈니스 기업으로 LS 니코동 재련이라고 하는 거대 기업이 탈바꿈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도와 나갈 예정이고요. 이게 저희가 그린 비즈니스를 바라보는 투자의 하나의 방향이고,
저희의 일종의 레거시 비즈니스를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에서 지금 투자정책 전문위원회를 맡고 있는 원종현입니다. 사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먼저 저희 소개를 잠깐 한다면은 저희 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좀 공단에서 투자에 실무를 하는 곳은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서 그 투자 정책이라는 것을 지금 수립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떻게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업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말씀드리기가 되게 애매한 것이 저희는 기본적으로 투자가 선별 투자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이렇게 저희가 피크인해서 그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저희는 일종의 인덱싱 투자라는 방식을 합니다. 즉 지수를 전제로 해서 저희는 그쪽에 대한 그 투자를 집중하는 것이고 그러한 입장에서 이번에 ESG라는 부분이 나오면은 저희가 ESG 종목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 회사에 대한 어떤 특정 종목 투자가 아니라 ESG에 관련한 인덱싱을 저희가 만들어서 그 인덱스에 속한 회사를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 개념에서 보통 그 투자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래서 아마 어떠한 특정 종목, 국민연금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해서 투자한다라는 말씀을 저도 뭐 드리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 그 각각의 시장에 차지하고 있는 시장 비중에 따라서 저희는 그 투자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입장에서 이제 그린이라는 입장에서 특히 ESG라는 입장에서 저희의 그 투자 정책과 저희 지금까지 해왔던 방향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나중에 말씀하시는 게 나은 것 같은데요. 저희는 먼저 어떤 기업에 대해서 사실은 ESG를 저희가 중시하는 이유가 어떤 기업에서 기회를 찾아서 그 기업의 기회에 맞는 기업을 투자함으로써 어떤 초과 수익률을 낸다라는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덱스를 투자하니까 저희가 ESG를 바라보는 관점은 기회 창출 관점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접근을 합니다. 즉 위험 관리 입장에서 앞으로 ESG가 여러 가지 그 규제 리스크가 아마 제일 큰 부분에서의 리스크가 될 테고 그 두 번째는 아까도 아마 설명해 주셨다시피 ES 자체 산업이 갖고 있는 소재 가격의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시장에서의 접근되어지는 기업 리스크 관점에서 두 가지의 관점에서의 저희는 그러한 관점에서 리서치를 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ESG 전체적인 통합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는 그래서 반대로 지금 거의 네거티브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저희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다가 이제 ESG가 열위하다라고 표현하기는 제가 좀 그렇습니다. 좀 ESG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기업의 미래에 관련한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겠다라는 기업들이 존재할 경우 이제 저희는 그렇다고 해서 사실 또 뺄 수도 없습니다. 먼저 저희의 이제 규모를 말씀드리면 1,000조에 저희가 현재 기금이 적립되어 있고요. 기금액이 1,000조가 투자되어 있고 그 중에 지금 국내에 지금 약 500조 정도 돼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주식하게 되면은 한 저희가 200조니까 우리가 조금의 빼는 이 움직임 자체가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지금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희는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과의 ESG적인 관점에서 소위 인게이지먼트를 저희가 중심으로 하는 일종의 적극적인 기업과의 대화 그러면서 저희가 가장 베이스로 깔고 있는 거는 그 기업과에 있어서의 그 기업 경영에 대한 존중이 전제가 되는 거고 거기 몇 가지 걸리는 부분들과 이제 저희가 논의를 하면서 같이 바꿔나가면서 그 리스크를 어떻게 줄여나가서 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우리가 특히 국민연금의 그 가입자의 입장에서 맞추는 이 지속성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까라는 부분 쪽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방금 제가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제가 되게 가슴이 조마조마한 게 우리는 기업이 잘 모르는데라던가 특정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한 부분에서는 투자를 하지 않는데라는 것에서의 좀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단지 ESG에서 그린 부분 특히 이제 저희는 이미 3년 전에 지금 탈석탄에 대한 부분을 이미 저희는 한번 그 공단이 그러니까 저희의 국민연금이라는 입장에서 한번 발표를 했었고요. 왜냐하면은 그 자체도 그러니까 저희 탈석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의는 그것이 하나의 리스크이기 때문인 거죠. 기회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 국민연금의 투자를 좀 그런 관점에서 좀
큰 관점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지금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투자공사 KRC라는 그 대한민국 국부펀드에서 그 지속가능 투자, 책임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최진석 팀장이라고 합니다. 그 한국투자공사는 2005년도에 설립되었고 외환보유고를 주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주로 이제 뭐 국민연금도 유사하지만 저희도 이제 주식채권 같은 전통자산에서부터 이제 부동산, 인프라, 뭐 프라이빗 에쿼티, 뭐 헤지펀드 같은 대체 투자도 함께 이제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국민연금과 다른 점은 저희는 법적으로 해외 투자만 가능하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이제 ESG나 다른 여러 가지 국내 이슈에서 조금 좀 벗어날 수 있는 좀 유리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지금 그 앞서 말씀하셨던 분들에 비해서는 좀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저희는 그래도 시장에 대해서 이제 특히 이제 그린 펀드, ESG 펀드 혹은 지속 가능 펀드 그 투자 자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투자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외 투자 기관이다 보니까 이제 해외 투자자들을 굉장히 뭐 빈번하게 많이 만나는데 최근에 이제 뭐 그 앞서 이제 뭐 가장 뭐 어떤 유망한 그린 비즈니스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들었던 부분은 역시 뭐 기후테크, 그린테크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정재훈 파트너님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이제 글로벌 뭐 펀드 평가사인 모닝스타에 따르면 최근 기준으로도 글로벌 기후 펀드가 한 1,20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한 200개 정도 였던 걸 비교하면 굉장히 큰 추세이고 특히 최근에 이제 뭐 안티 ESG나 또 ESG 펀드 관련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어서 그 자금들이 좀 줄어들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의외로 글로벌 데이터를 저희는 이제 매달 그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현재 뭐 주식채권 같은 공모 시장만 하더라도 8%가 넘는 지속적인 비중 상승이 있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외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ESG 뭐 혹은 그린테크에 투자하는 이런 자금들은 이제 그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뭐 평가할 수 있고 봐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들의 어떤 투자 테마나 그 어떤 주된 투자의 어떤 대상이 되는 기업들을 보면 이제 뭐 저탄소, 뭐 그린본드, 뭐 기후 솔루션, 청정 에너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크게 5가지 이제 그 투자 버켓을 이제 분류를 하는데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해보면 이제 뭐 또 다시 분류를 해보면 이제 그린테크, 뭐 기후테크로 또 다시 분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앞서 여러 번 오늘 얘기가 나왔겠지만 IRA 같은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뭐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자금 이쪽으로 굉장히 투자 자금이 몰리는 건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아시는 사실이고 이제 뭐 미국뿐만 아니라 EU도 최근에 뭐 발표한 걸 보면 30년간 뭐 하나로 940조 6,600유로 정도의 어떤 그 8대 이제 그 그린텍 기술에 투자를 이제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라는 걸 밝힌 것도 있고 이제 뭐 이런 어떤 발표들은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일어나는 것 많이 빈번하게 발표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에 ESG 투자 관련해서 이제 PRI라는 그 행사를 이제 도쿄에서 다녀왔는데 뭐 기시다 총리가 직접 이제 참석해서 발표를 하는데 이제 일본도 이제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어떤 대전제로 10년간 뭐 미국 달러로 1트릴리언 정도의 어떤 자금을 투입하겠다 뭐 이런 좀 굉장히 큰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각국이 이제 이런 그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린텍 관련된 그런 투자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제 그린텍 하면 너무 광범위한데 이제 그 중에서도 좀 투자자들이랑 만나면 이제 얘기하는 좀 구체적인 어떤 부분은 이제 각 섹터별로 이제 에너지 이피션시의 좀 기술을 가진 이런 기업들이 이제 B2B 비즈니스를 주로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나 혹은 꼭 비상장 기업들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좀 논의를 좀 많이 하는 것들을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경험하고 있습니다.
KRC는 조금 이제 국민연금과 다른 점은 이제 그린 그 프로젝트에 주로 투자하는 자금들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정부가 2019년도 그리고 2021년도에 그린 본드를 발행한 바가 있는데 해외에서 발행한 바가 있는데 그 자금을 KRC가 위탁을 받아서 이제 저희가 KRC 그린 본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100만 달러 정도가 투자된 그린으로 투자된 상태고 그 중에 이제 100만 달러 정도가 그린 빌딩에 투자가 됐고 그 외에는 이제 뭐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폐기물 비즈니스 그리고 재생에너지 비즈니스에 투자를 이미 이제 집행을 했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그린 빌딩 정도만 하나 언급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그린 빌딩은 얘기가 안 나온 것 같아서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린 빌딩에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초창기에 들어갔고 근데 이제 그린 빌딩을 보면 그냥 뭐 흔히 생각하기에는 뭐 잘 이제 뭐 친환경 소재 쓰고 에너지 잘 관리하면 그린 빌딩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전 세계적인 그린 빌딩 스탠다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리드 같은 스탠다드도 있고 브리엄 같은 뭐 인증 기관도 있습니다. 이제 최근 뭐 조사를 보면 이제 영국 내 조사인데 한 600개 정도 뭐 큰 그 빌딩 건들을 5년 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그린 빌딩이 한 20% 정도 매매가의 그 좀 높은 매매가를 좀 보이는 그런 조사도 나왔고 그 임대료를 봤을 때는 한 12% 정도 이제 수요 공급상 이제 굉장히 수요가 많은 거죠. 공공기관이나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그린 빌딩에 입주하기를 뭐 의무화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소위 말하는 그린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다양한 이제 그린 뭐 테크 그린 비즈니스 중에 이제 저희가 좀 많이 투자를 했고 좀 뭐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결과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도 여전히 뭐 부동산 시장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제 그린 빌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오늘 이제 공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GS 그룹 내에서 CVC를 맡고 있는 CVC인 GS 벤처스를 맡고 있는 허준영입니다. 앞서서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고요. 저희 그룹이 어떤 방향으로 투자하는지 부분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방향성은 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그 JK라든지 스틱이라든지에서 이제 지금 그 캐시플로우 중심의 비즈니스에 투자를 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계열사들 같은 경우와 같이 비슷한 사업을 지금 투자하시는 경우도 있고 거의 경쟁하는 사업을 투자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 앞에 토론에서 그 정재훈 그 파트너님께서 얘기하신 디펜시브에서 오펜시브라는 부분이 저희 그룹한테 딱 맞는 기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ESG 그 쪽으로 이제 사업이 확대되면서 저희가 ESG적이지 않은 기존의 사업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거를 빨리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그거를 캐시플로우 기반의 성장성이 있는 사업들은 계열사에서 하지만 초기에 신기술을 발견하는 사업들을 그 오퍼레이팅 컴퍼니에서 하기는 조금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투자 조직들을 지주사에서 롱텀하게 모으는 조직들을 했고요. GS 벤처스가 그거의 하나 일환이고 그 초기 투자의 또 다른 두 개의 축이 미국에 있는 GS 퓨처스 그리고 에너지 트랜지션 펀드라고 하는 ETV라는 세 개의 펀드가 초기 투자를 저희는 맡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캐시플로우가 제너레이트 되고 더 커지는 회사가 되면은 그룹 단위나 아니면 계열사들에서 이제 투자를 집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GS 벤처스는 맡고 있는 경우는 아주 얼리 단에 시리즈 프리시드부터 시리즈 A, B 단에 아직은 이제 좋은 기술을 갖고 있지만 기술에 대한 검증하는 단계이거나 기술의 검증은 끝났지만 이제 매출의 용처를 찾고 있거나 매출이 아직 초기 단계인 그래서 아직은 이제 순이익이 나지 않고 있는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영역 자체는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굉장히 저희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배터리 신공정이라든지 CCUS라든지 뭐 리사이클링이라든지 전부 다 저희가 다 저희 그룹에서 이제 참여하고 있는 영역이거나 큰 밸류 체인 안에서 같이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영역이고요. GS 벤처 단에서 저희가 좀 투자한 영역들을 좀 보이면 저희는 이제 국내 투자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리사이클 폐기물에서는
리사이클 전처리 운반이라든지 아니면 자동 그 리사이클의 그 분류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POC 강화하고 있고 또 그 배터리 전처리, 후공정, 전공정에 대한 그런 업체들 다 같이 저희가 보면서 저희가 뒤에 단에도 좀 말씀을 좀 더 추가로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ESG 관련된 클라이밋텍 관련된 그 벤처 스타트업들은 그 전 10년, 15년 전에 저희가 봤던 그 ICT 중심의 그 플랫폼 중심의 그 스타트업들하고는 다르게 일단 그 고객군이 B2C보다는 B2B가 많고요. 그리고 그런 기술들이 어떤 앱 중심에서 캐펙스 라이트하게 빨리 고객한테 전달되는 것보다 그 기술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POC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를 하고 그런 회사들이 저희 기존에 있는 저희 그 계열사들 오퍼레이팅 컴퍼니들과의 POC를 통해서 기술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회사가 지금 그 얼리 단계에서 그 약간 단독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익스클루시브하게 그런 그 기술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그 기술을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경쟁사인 다른 대기업 아니면 그 PE가 투자한 회사들한테도 POC를 진행을 하면서 그 회사가 성장하는 거를 보고 거기서 저희가 밸류 체인에서 그 회사를 저희가 뭐 나중에 그로스 투자로 인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밸류 체인에서 저희가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또 그런 사업 영역을 찾는 게 저희가 지금 그 많이 고민하고 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성공 사례는 저희는 기준이 저희 벤처스 입장에서만 단순히 보면 조금 다른 부분은 저희는 성공 사례가 물론 재무적인 그 앞서 말씀하신 재무적인 투자나 IRR 관점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런 투자를 얼마나 저희가 저희 계열사들과 많이 POC를 거쳐서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모니터하고 이런 기술들에 대한 검증을 하는 부분들이 더 크기 때문에 아직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저희 KPI가 더 많습니다. 재무적인 것보다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저희가 작년 1월부터 저희가 출범을 했고요. 지금 현재 한 1년 조금 넘은 기간 동안 한 16개 업체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같이 돕고 기술 검증하는 그런 과정들을 같이 겪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에 이제 매크로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진 주요한 원인들을 살펴보면 뭐 대표적인 게 금리의 급격한 상승이 원인일 겁니다. 근데 이런 환경 하에서도 뭐 그린 비즈니스 우리 파트너님께서 이게 쫙 설명해 주셨던 좋은 기업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이루어집니다. 그거는 불변의 사실이고요. 사실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악영향을 주는 영역을 꼽으라고 한다면 광범위하게 좋아서 하는 투자가 아닌 어떠한 외부적인 고려가 있는 투자. 뭐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최근에 화두로 되고 있는 ESG 투자가 사실 같은 맥락이지만 좀 조금 결이 다르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 같이 이제 바이아웃을 하는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성장성 좋고 수익성 좋은 그린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여전히 투자를 하지만 ESG 비재무적 정보를 고려해야 되는 ESG 투자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게 많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2018년도에 사실 ESG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고 처음은 아니죠. 근데 그걸 이제 집대성하고 주창을 하신 분이 브랜그락의 레리 핑크 회장님이신데 불과 우리가 ESG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지만 한 5년밖에 되지 않은 개념입니다. 근데 ESG라는 개념이 굉장히 저는 아직은 연약하고 나약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엄청나게 발전된 자본시장의 제도적 기반은 사실 미국에서 만들어진 공시제도에 기반을 했던 거거든요. 이 공시제도가 사실 자본시장과 회계제도 발전의 인프라인데 아직 ESG라는 개념은 공시제도 안에 편입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선의를 가진 착한 자본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이제 초기에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단계에 불과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의 재무적 정보를 우선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사모펀드 입장에서 그래서 그 재무적 성과를 저희에게 돈을 맡긴 여기 옆에 계신 뭐 국민연금 이런 데 돌려드려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것만을 계속 들여다보고 비재무적 정보를 저희 투자 과정에 저희는 이제 fully 그걸 다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지금 쓰고 있지만
그것들을 재무적 정보와 동등하게 혹은 우선해서 고려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뭐 잘 아시다시피 뭐 higher for longer 그래서 고금리가 더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는 이 상황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투자자들의 선의, 착한 자본이라고 하는 선의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ESG 투자가 necessity, 그러니까 필수제라기보다는 럭셔리, 사치제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게 사실 저희가 겪는 어려움의 현실이고요. 기업들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지난 100년간 자본시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재무적 성과를 기반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투자자들로부터 선택되고 있고요. 최근에 또 이 개념의 주창자셨던 레리 핑크 회장마저도 더 이상 ESG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 물론 블랙락의 투자 철학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전 이 안에 표면적으로는 레리 핑크 회장은 ESG가 정치적 도구화, 정치적 공격의 수단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매크로 환경 악화가 ESG의 지속 가능성을 얼마나 어렵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ESG의 목표 자체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인데 거꾸로 매크로 환경의 악화는 ESG 스스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 투자자들, 특히 정부가 운영하는 연기금, 거기서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저희 상업펀드 같은 자본들은 자본은 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명제를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시스템도 갖추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본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에는 캐릭터가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본시장에서 원하는 건 재무적 성과와 투자 수익입니다. 저는 그들이 지난 100년간 자본시장을 바라봐 왔던 이 긴 시간의 이 철학이 과연 착한 자본이라는 이 이유만으로 그들이 이런 것들을 주창한다는 이유만으로 과연 얼마나 강한 힘을 받을지는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전 ESG를 굉장히 옹호하는 입장이고요. ESG 투자가 향후에 조금 더 확고하게 투자의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과거 우리가 재무적 정보를 기업의 판단의 기초 정보로 활용하려고 노력했을 때의 그때 그 노력, 공시를 통한 노력과 회계제도를 충분히 발전시켰던 그 노력이 ESG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사실 우리 경제 체제와 자본시장에 거대한 과제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 비재무적 정보를 어떻게 공시제도에 반영을 할 것이고 재무적 정보를 기반으로 한 회계 정보 외에 추가적인 회계 제도라고 하는 세트를 만들어낼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과제가 우리 앞에 남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착한 자본이라고 하는 선의에 기대서 ESG가 자율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손진 부사장님께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는 지금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쪽을 얘기해야 되나 지금 이 질문을 얘기해야 되나 하는데 일단 ESG에 대해 짧게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ESG는 착하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전 하나의 정보입니다. 저희 국민연금에서 보고 있는 ESG는 리스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스크를 저희는 최소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서 사실 리스크라는 건 아시다시피 체계적 위험과 지금 비체계적인 위험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저희는 비체계적인 위험은 사실은 아무리 저희가 포트폴리오 다변화시키고 여러 가지의 그 확산 정책을 써도 비체계적 리스크, 그러니까 체계적 리스크는 저희가 줄일 수가 없었는데 ESG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사실 좀 아까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되게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근데 이건 감정보다는 ESG를 통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저는 그러한 체계적인 리스크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어떤 정보로서 저희는 작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입장에서 저희는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과 연관해서 이번에 이제 질의를 하시면은 조금 저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안 좋은 말일 수 비슷하면서 다른 건데 2년 전하고 지금하고 차이를 아마 한마디로 말하면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이 2년 전이었고요. 지금 화장실에서 갔다가 지금 뭔가 시원하게 딱 나오고 나니까 뭔가 아쉬울 게 없는 것 같은 게 사실은 지금이 아닌가 2년 전후.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코로나 이전의 상황을 보게 되면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코로나의 그 여러 가지 고통을 겪으면서 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필요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 재산에서 얼마 일정 큰 부분을 내더라도 환경을 나서 이러한 코로나나 이러한 어떤 팬데믹을 극복하고자 하는 어떤 사회적인 큰 어떤 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나왔었던 소위 그린 부분에 있어서의 기준들이 총론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 ESG는 사실 총론 단위에서 막 움직이다가 이제 2년 전서부터 요 최근엔 그것이 이제 강론화가 된 거죠. 그래서 그 강론화에서 여러 가지 지금 규제들이 만들어지고 현재 그것이 갖춰지고 나서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지금 공식 기준, 회계 기준으로 적용하자 하는 순간 나는 화장실에 지금 갔다 오다 보니까 이 기준들이 너무 무리야? 아니면 여러 가지에 있어서의 어떤 그 회의, 반성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지금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이 그린 부분에 특히 2년 후에 지난 그다음에 앞으로 나갈 점에 있어서의 문제는 저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들이 기술 규제라는 명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기술에 있어서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저는 그 기술은 그들이 갖고 있는 기준보다는 훨씬 우월하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닿는 상황에서 맞는 기준을 어느 레벨에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레벨 하에서 아니면 비록 화장실에 갔다 왔기 때문에 그것보다 낮추더라도 자기들의 이익의 포트폴리오에서 최적화되는 상태에서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있고 그러한 기준을 글로벌리하게 우리에게 지금 강제하는 어떤 형식으로 나가는 부분에서의 환경 부분에서의 어떤 문제들이 저는 있다고 지금 좀 느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기준에서 우리가 지금까지의 그린 특히 환경에 대한 어떤 우리가 논의를 보게 되면 항상 팔로우로서 이런 유럽 기준이 이런 거고 세계 기준이 이런 거니까 우리는 그걸 팔로우하는 입장에서만 지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배출이라던가 아까 그 먼저 발표해 주셨을 때 기술적으로는 이미 완료돼 있는 것에 기준을 어떻게 정하냐의 문제에서 우리는 팔로원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는 우리가 먼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산업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찾아봐서 그쪽에 대한 영역으로서의 우리가 좀 더 그 오펜스하게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이 우리가 좀 더 강구해야 되는 지금 산업 단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요즘엔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꼭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특히 그린 관련해서 저희가 전환의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한 가지 좀 빠먹고 있는 부분이 특히 전 이제 국민연금이다 보니까 더 그렇습니다. 가입자 입장에서 고려했을 때 저스트 트랜지션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는 이제 그 좀 더 글로벌리하게 저희는 주장을 해야 되는 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혁신 어떤 성장성 그런 부분에서의 부분에 나가는데 사실은 정의로운 전환, 뭐 공정한 전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전환에 있어서의 기존 인력에 대한 우리의 어떤 고민들이 이제 여러 부분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고 사실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국제 사회에서의 우리가 좀 이렇게 주도권을 줄 수 있는 여러 산업 중에 하나로서 좀 강한 목소리를 이건 이제 저희 국력하고도 좀 비교된 얘기겠죠. 그쪽에서 좀 더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하는 것을 좀 부록으로 말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그린 비즈니스 전망성 매우 좋죠.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물론 지금 굴곡은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게 기존에 있던 시장을 많이 대체하는 시장이다 보니까는 전반적으로 제가 봤었을 때는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 그린 비즈니스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게 이제 기존의 화석 에너지원에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시장에서의 어떤 이제 통용되던 패러다임이 바뀐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어떤 시장 경쟁 구도 같은 마켓 다이나믹스가 한꺼번에 뒤집힐 수 있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는 시장을 수성하고자 하는 어떤 컨벤셔널한 시장의 어떤 전통 사업자 강자라든지 아니면 이 시장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 기업들 역시 어쩔 수 없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투자를 많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다 보면은 솔직히 상당 부분의 그 이제 아직 그 산업 자체가 초기 단계다 보니까는 큰 규모의 선행 투자 결국 이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은 필요한 기술의 확보라든지 아니면 뭐 설비 확충 목적에 선행 투자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보통 보면은 회사에 아까도 그 저희 최 부사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결국 FI인데 이게 이제 그 사업 초기화 단계에서 불가피하게
대규모의 손실을 보게 되는 J커브의 숫자 실적 추이를 그리게 됩니다. 이렇게 됐었을 때는 통상적으로 과거에 저희가 이제 그 십수년 동안 유지가 됐던 속칭 유동성 장세에서 돈이 많았었을 때는 기업 입장에서는 저리에 은행에서 차입을 땡기든 아니면 저희 같은 이제 FI들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죠. 근데 이 자금을 조달하는 FI들 저희가 유동성 과거 십수년 장세에서는 기업이 어떤 이제 좀 번지르하고 멋지고 예쁘고 어떤 이런 이제 그 청사진만으로도 펀딩이 실질적으로 됐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저희도 그 당시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어떤 그 통상적인 어떤 이제 펀더멘털에 기반한 어닝에 기반한 어떤 이제 그 밸류에이션을 한다기보다는 성장성에 초점을 뒀던 게 많이 뒀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금리 인상부터 시작해갖고 전체적인 매크로 환경이 안 좋아지고 장기화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류의 투자는 좀 점점 어려워질 것 같다는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투자를 그러니까 결국 해야 되는 입장에서 기업분들한테 결국은 이제 어떤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드시고 그럼 저희하고 어떤 파트너십을 통해서 투자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조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걸 이제 신규 사업 형태로 그린 비즈니스를 좀 진출하시려고 하시는 기업분들한테는 비즈니스 특성상 아까 말씀드렸던 선행 투자에 대한 자금 규모라든지 펀딩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조금은 더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이제 그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해서 하겠다 하실 때는 과거의 어떤 이제 단순한 그런 그러니까 좀 뭐 멋진 팬시한 어떤 이제 그 청사진 형태로 펀딩을 하시는 건 어려울 테니까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이 J커브 구간을 어떤 식으로 지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이익이 실현이 될 수 있는지를 좀 잘 백킹해 줄 수 있는 KPI가 되든 마일스톤이 되든 이런 어떤 좀 자료들 같은 것들이 상당히 잘 준비가 하셔야 될 것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늘 자료를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그 제가 감히 이제 그 뭐 이렇게 따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을 만큼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글로벌 그린 비즈니스 관련 서플라이 체인에서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 움직임도 굉장히 빨라서 그 한국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자리에서 조금 뭐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모니터링한 내용을 좀 공유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뭐 ESG 관련돼서 여전히 뭐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린 혹은 ESG 자금의 비중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도 거의 10% 가깝다라고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 관점에서는 10% 정도의 비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자금은 어떤 프레임으로 이제 기업을 평가하고 전략을 만드는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그린 비즈니스 자체는 굉장히 고도화되고 굉장히 많이들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린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뭐 너무들 다 잘하고 계시지만 의외로 그린과 같이 붙어 있는 어떤 소셜 아까 뭐 저스트 트랜지션도 나왔지만 소셜 측면의 이슈들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혹은 뭐 소셜이 아니어도 거버넌스 관련된 이슈는 또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 프레임으로 이제 전 세계 에셋 오너나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어떤 기업을 평가하거나 이런 의사 결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뭐 IRA의 가장 뭐 최고 수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미국 태양광 업체인 퍼스트 솔라만 하더라도 이제 그 최근에 뭐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노동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쌓아왔던 그 친환경 관련된 이미지를 굉장히 일거에 이제 좀 훼손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뭐 하다못해 테슬라만 하더라도 ESG 레이트 그 인덱스에 거버넌스 이슈로 이제 들어왔다가 빠져나갔다가 뭐 최근에 다시 뭐 해소돼서 좀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전 세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뭐 소위 뭐 미중 EU 간 뭐 클라이밋 워라고 하는 패권 전쟁의 뭐 어떤 컨텍스트 안에 있고 뭐 리쇼어링을 원하는 각국의 어떤 그런 그 의도 안에 있다라고 뭐 비판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해외 시장에서 그 이런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분명히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고 제도적으로도 뭐 K 텍소노미도 마찬가지지만 EU 텍소노미조차도 이제 아주 제도적으로 미니멈 소셜 세이프가드 같은 어떤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린 오늘 주제는 그린이지만 그린과 관련해서 딸려오는 것들이 의외로 좀 있다. 그런 부분들도 비즈니스 사이즈나 이런 것들 성숙도도 고려해야 되지만 분명히 어떤 해외 사업이나 사업을 디벨롭 시키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된다라는
게 최근에 제가 좀 모니터링하는 하고 그런 싶은 내용. 얘기라고 해서 아주 간략하게 마지막이니까요. 말씀을 드리면 그린 산업이 다른 산업보다 지금 왜 이렇게 뭐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고 저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다르게 보면은 굉장히 얼리한 회사들이 굉장히 캐펙스 많이 들어가다가 많이 성장세에 꺾이고 그 중에서 굉장히 소수의 회사들이 살아남고 하는 부분들은 여느 새로운 신사업 비즈니스 사이클하고 다르지 않은데 왜 ESG만 조금 다르게 느껴질까 하는 부분 보면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금리 부분도 있고요. 지난 10년, 14년에 너무 저금리가 있었던 부분도 있고 근데 또 다른 부분은 이런 여러 가지 마일드스톤이 규제로 인해서 마일드스톤을 인위적으로 좀 설정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신사업들은 자기가 기술 개발을 해서 어느 정도 되면 그게 시장성이 되는데 지금은 반대로 몇 년까지 탄소를 얼마를 줄여야 되고 뭘 얼마 해야 되니까 기술이 거기에 단기간에 따라잡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캐펙스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거기다 대외적인 기준으로 금리가 더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제가 스타트업을 하다 보니까 스타트업 분들에게 드리는 관점에서는 예전 10년, 지난 세대, 2세대에서 스타트업을 하셨던 분들은 에쿼티 투자를 잘 받아서 그다음에 그로스 에쿼티를 잘 받아서 상장을 잘 시켜서 그리고 이제 회사가 되면 된다라고 하셨던 반면에 이제는 자본의 출처들이 좀 다양하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에쿼티 분명히 엑셀러레이터나 VC 투자들도 있지만 그다음에 좀 자기들이 저번 사이클보다는 또 빠른 사이클에 PE 투자들도 필요하고 기업들의 투자들도 필요하고 심지어는 정부의 그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훨씬 더 많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런 규제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규제들에 맞춰서 빨리 회사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세제 혜택을 많이 주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시면서 그리고 심지어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신사업들도 예전에는 상장이나 이런 에쿼티 마켓이나 이런 뎨 마켓을 좀 늦게 보셨다면 지금은 저희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규모와 시간적 제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는 지금은 저희 GS도 최근에 몇 가지 그 M&A 딜도 FI 파트너들과 같이 했지만 이제는 ESG적인 관점은 특히나 이런 에쿼티뿐만 아니라 그리고 단독뿐만 아니라 뎨이나 그리고 FI들과 같이 하는 그런 투자가 될 것 때문에 기업들도 그런 투자자들을 다 같이 생각하시고 투자 관점에서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